내가 되게 무능력하구나, 내 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술을 마셔야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든지, 그러느니 차라리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 마음을 주지 말자, 이런 마음이 연애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오늘은 그 알기 쉬운 인격장애 8번째죠. 회피성 성격,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이별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시군 인격장애는 오늘 말씀드릴 회피성 인격장애, 그리고 강박성 인격장애, 의존성 인격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약간 불안을 내재하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피성 성격은 정말 진료실에서도 많이 뵙게 되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회피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로 혼자 있는 게 좋고 편해서가 아니라 남과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일이다 보니까 결국 지쳐서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같이 있고 싶은데 근데 또 힘든 거예요. 불안하고 뭔가 잘못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좋지만 계속 꺼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이 네이버에서 회피성 성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던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회피성 성격 장애가 맞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자꾸만 뒤로 빠져나가서 참관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말을 웅얼거리고 사람과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많이 힘들어요. 성격도 소심하고 발표도 제대로 못합니다. 컴퓨터나 하지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고요. 만나기가 무섭습니다. 아무리 친해진 친구라도 만나서 인사하는 게 힘듭니다. 뭐랄까, 무섭달까요? 분명 하루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인데도 만나기 하루 전, 몇 분 전 이럴 때 굉장히 속이 안 좋습니다. 뭐 친구들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그런 게 있다고 하시고요. 분한이 무섭다고 해야 되나? 경험상 이게 별게 아니란 걸 아는데도 그래도 무서워요. 네, 이런 질문이 있고요. 이외에도 진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피성 성격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부적절감, 수치심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뭔가 무능하다, 부적절하다는 마음이 커서 그 부족한 부분이 남들에게 보일까봐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은 신경 쓰지 않는데도 나 스스로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자기애성 성격, 그 중에서 이제 내연적 자기애에서는 수치심이 좀 핵심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혼자 있는 게 택하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내연성 자기애를 가지신 분들은 은근하게 그래도 자기를 좀 내세우고 은근하게 자기를 좀 인정받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회피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평가에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이 남들에게 보여졌을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다, 그렇게 미리 걱정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수줍음이 많고 부끄럽고 때로는 소심해 보일 수도 있는 회피성 성격, 그 진단 기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관계 억제, 그 사회생활이 좀 이제 축소가 되는,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적절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 이런 게 일상생활 이제 전반에 광범위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제 보여드리는 진단 기준 중에 4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그리고 그 때문에 일상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지장을 줄 때 저희가 회피성 성격 장애, 회피성 인격 장애다 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1번, 2번, 3번, 4번, 7번 기준은요, 그 모두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예민성,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에 접촉하는 그런 관련되는 일을 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갔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그 일 자체를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가 되게 무능력하구나, 내 이 회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퇴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맞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진단 기준의 5번, 6번은 부적절감과 관련된 진단 기준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위축되면서 자신감이 낮아지고 자존감도 깎여나가고,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또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부적절감, 좀 무능력하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는 이런 회피성 성격은 어떻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걸까요?
우선 물려받은 기질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성격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이 되는 클로닝거라는 분이 있어요. 기질 성격 검사 이런 거를 만드신 분인데, 기질 성격 이론에서 위험 회피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harm avoidance라고 해서 뭔가 위험한 상황을 굉장히 회피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의 한 가지 부분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회피성 성격에서 이 harm avoidance, 위험 회피가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생물학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해로운 것을 피하려는 어떤 선천적인 기질은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돼 있고요. 이 기질적인 요인에 더해서 후천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친구들이 계속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머리는 이게 뭐냐? 아, 오늘 촬영하는데 말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해? 목소리는 왜 그렇게 기어들어가고?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라 그랬잖아. 그래요. 네. 네, 네. 대본에 있는 말입니다. 네, 굉장히 부끄럽네요. 이게 처음에는 나 아니야 라고 해도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진짜 부족하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렸을 때의 따돌림,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진짜 실제로 진료실에서 그 학창 시절에 받았던 그런 따돌림의 경험으로 인해서 성인,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도 이런 회피성 성격의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선 가장 초기, 정말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수치심은 한 생후 8개월 정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과 있을 때의 어떤 불안, 또 아니면 부모가 크게 야단을 쳤을 때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영향을 준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다 벗고 노는 2돌짜리 아기, 그쯤 된 애들은 그냥 옷 입는 거 귀찮아하고 아니면은 벗었을 때 그게 부끄럽다 이런 거 별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랑 아니면 혼자서도 다 벗고 놀고 이러고 있을 때, 야, 부끄럽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혼내면은 그때 수치심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재밌게 놀고 있었던 애인데,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점점 더 그 수치심이 강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이 때는 회피성 성향이 주로 수줍음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고요. 청소년기, 성인기로 가면서 이런 경향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친구나 아니면은 동료들과의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중년 이후에는 이런 회피성 성향이 좀 가라앉는다, 좀 낮아진다라고 흔히 보고가 됩니다. 위험 회피의 기질을 이제 타고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좀 또래 아이들과 다릅니다. 특히 그런 낯선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곳,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을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불안이 높은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새로운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사귀고 그래야 되는 장소니까요. 학교에 가서도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져요. 회사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연애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 관계가 발전이 돼도 수치심이나 부적절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깊은 관계로 진행을 했다가 헤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 너무 친해지지 말자, 너무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참 이렇게 깊은 관계로 진행되면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알 것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잘 맞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상대방이랑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잘 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보살피고 챙겨주고 희생하고 하거나 오히려 일관되게 좀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양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불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은 뭐 해도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과보를 맞아요. 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워낙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을 해서 이제 표현을 워낙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 이런 게 되게 위축되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맞아요. 그렇게 보이게 될 수 있죠. 보통 아이들한테 굉장히 과장해서 표현하라 그러잖아요. 잘했어 이런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를 평소에 워낙 안 해보다 보니까 어색해서 또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같고요. 이 C군 성격이 불안이 많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존되는 질환도 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특정 공포증, 불안장애 이런 계열의 질환을 같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물질 사용 장애도 많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술 한 잔 마시면은 좀 그 불안이 가라앉다 보니까 술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된다든지 네. 술을 마셔야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불안을 순간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이나 아니면 담배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를 계속 실패하고 또 일도 잘 안 되고 네, 학업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들어져서 이게 우울증으로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 이것만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우울증이나 어떤 공황장애, 이런 알코올 사용장애 이런 것들로 병원을 찾아오셨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피성 성격이 좀 그 핵심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회피성 인격장애 치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 요걸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혹시나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영상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